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임재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억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20분 동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매에 대한 여러 강의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간략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신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담아보았고요. 말미에 예방과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한 가지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가지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치매는 진단명이 아니고요. 증상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라는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뇌종양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병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처럼 치매라는 증상은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문제없이 잘 지내시다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뒤늦게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환들이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병이 알츠하이머 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우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뒷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혈관 치매, 파킨슨병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 치매, 그리고 다양한 감염이라든지 머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든지 머리에 물이 찬다든지 이런 이유로 치매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츠하이머 박사님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사진이 첫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가장 유명한 치매 원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부터 서서히 나빠져서 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내가 무슨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초기 증상들이 나올 때 한번 건강검진 받듯이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젊으면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통 65세 이후에 병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가 50대 후반인데 벌써부터 증상이 나오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병원을 한번 찾아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단백질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병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진단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장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진단 과정은 처음에는 기억력 검사를 통해서 문제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피 검사도 하고 MRI도 찍게 됩니다. 병원을 찾으시게 되면 먼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기억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권유를 많이 하실 텐데요. 또 이 부분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기억력 검사 그냥 지필 검사하고 시험 보는 게 무슨 정확하겠냐, 이런 검사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기억력이 어떻다, 계산력이 어떻다, 또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떻다, 이런 구체적인 점수를 얻게 되고 이게 기반이 돼서 내 인지기능이 정상이다, 나이에 따라서 떨어졌다, 아니면 정말 치매를 의심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받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꼭 필요한 검사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사를 토대로 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혈액 검사도 받고 MRI도 찍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도 예를 들면 내과에서 검사했는데 가정학과에서 얼마 전에 검사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제 각각 하는 검사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머리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중에서도 특별히 B12라든지 엽산이라든지 또는 감염 일부 지표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몇 가지 지표들을 보기 때문에 내과나 가정학과에서 하시는 검사들하고 조금 다른 검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갖고 계시면 병이 반드시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남들보다 어떤 나쁜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다, 약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에선 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력 검진을 했을 때 피검사를 하자고 들으시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MRI는 조금 복잡한데요. 항상 MRI로 치매를 알 수 있지 않나라는 또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MRI만 찍어서는 치매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력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고 MRI가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공해주는 정보는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병이 있는가. 예를 들면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제 배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뇌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얼마나 위축됐는지, 뭐 속된 말로 쪼그라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구나, 아니면 아직까지 초기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MRI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기능 검사를 먼저 하고 그 검사에서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MRI를 급여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검사 순서도 주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검사가 하나 요새는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게 PET, PET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아마 병원에 가셔서 특히나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 가시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찍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검사인데요. 사실 치매 영역보다는 암 검진을 받으러 가셨을 때 암 전이 여부를 본다든지 하는 때 더 많이 찍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거는 MRI보다도 더 먼저 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조금 초기에 민감하게 병을 확인하고 싶거나 이럴 때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검사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인지기능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가 우선시 되고 그 검사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잡은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쌉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비용이 좀 드는 검사이고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전문가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단백질,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게 쌓이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건강한 뇌에 비해서 뇌 세포가 작아지게 되고 신경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면 그 전에 벌써 이런 과정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MRI이고 PET이고 또 인지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많이 또 오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치매 치료는 예를 들면 폐렴이 있을 때 항생제를 써서 폐렴균을 없애서 완치가 되는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고혈압이나 당뇨하고 비슷한데요.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리시면 혈압약을 잘 드시고 또 당뇨약을 잘 드셔서 합병증을 막는 게, 관리하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잘 드셔서 심장병이 오지 않게 하고 당뇨약을 잘 드셔서 눈에 망막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콩팥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게 치료의 큰 목표인 것처럼 치매 치료도 그런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신다고 해서 치매가 완전히 사라진다, 병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중증 치매, 누군가의 도움이 24시간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막고 최대한 늦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치매 치료의 목표는 중증화를 막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런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일찍 검진을 받으시고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게 최대한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약들은 치매 치료에서 지금 한 20년, 30년 동안 써왔던 고전적인 약들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미 드시고 있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잘 알려진 대표적인 치매 경구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숫자들은
참고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간단한 10분짜리 기억력 검사를 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아마 병원에서 기억력 검사를 하자고 하실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써 있는 것처럼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가 뭐 속이 메스껍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면서 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약이 작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약재들은 신호를 좀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라디오, 요새는 그런 라디오 잘 안 쓰지만 요 조그 셔틀이나 다이얼이 있는 라디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을 드시면 머릿속에 약해져 있는 신호를 좀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볼륨을 막 키워서 신호를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약재들은 잡음을 없애는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서 막 지직거리는 소리를 좀 줄여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좀 크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약도 있고 두 번째 약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약을 또 같이 쓰면 잡음은 줄이고 신호는 크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의 어떤 크기의 신호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 그 치매약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신약도 나왔는데요. 머릿속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신약들은 그런 나쁜 단백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머리에서 없앰으로써 이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메커니즘,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치료제라고 하고 알츠하이머 신약, 주사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도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다른 친구분들이나 주변에서 접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 대상이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 단계로는 치매로 접어들었을 때 초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기 치매일 때 가능하시고요. 치매가 되기 전에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증상도 이게 뭐 정상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인데 요거를 이제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장애가 있다 해서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이 신약은 초기 치매 단계이거나 경도인지장애 단계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검사를 받아서 이 초기일 때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원인이 아까 한 90여 가지 원인 질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90가지 넘는 원인 중에 딱 하나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초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일 때만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검사들을 거쳐서 약에 적절하겠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도 있는데요. 뭐 너무 체중이 적거나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 약을 쓰기가 어렵고 꼭 보호자분이 같이 계신 경우에만 약을 권고드리고 있고 내가 발작성 질환을 앓았다든지 뇌출혈을 앓았다든지 하면 또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병이 없어지거나 뭐 40대, 30대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약을 씀으로써 머릿속에 있는 나쁜 단백질을 없앨 수는 있지만 이미 뇌가 작아지고 이미 약해진 병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의 효과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쭉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병들을 약을 씀으로써 최대한 늦춰본다. 1년에 10점만큼 떨어질 거를 1년에 한 1, 2점만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나중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 결과의 차이는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시간을 최대한 벌어들이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심한 상태가 오지 않게끔 하는 게 최대한 늦게 오게 하는 게 이 약의 목적이라고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나쁜 단백질이 약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약을 쓰면 요 밑에 3개월, 6개월, 12개월인데 불과 석 달만 해도 이렇게 뚝뚝 나쁜 단백질이 떨어지고 반년이 지나면 한 절반만큼 없어지고 1년이 지나면 상당 부분 깨끗하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신약을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약이니까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주사를 맞았을 때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독감 예방접종 맞았을 때 열 나는 것처럼 한 10분 중에 두세 분 정도는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구역질도 나고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주사 맞고 몇 시간씩 병원에서 머물고 아니면 입원해서 관찰을 하고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초기에 한 3개월, 6개월 동안 나쁜 단백질이 머릿속에 빠지면서 왜 막 초등학생들 얻어맞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땡땡 붓고 파랗게 멍들고 까맣게 멍드는 것처럼 이 나쁜 단백질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제 뇌가 붓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멍이 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부종이고요. 붓는 현상이고 또 하나가 출혈 같은 게 있고 대부분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통부터 시작해서 혼란, 메스껍고 어지러운 것부터 심하면 발작이나 뇌졸중 증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과 주의 깊은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초반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MRI도 필요하고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3번 주사 맞을 때, 5번 주사 맞을 때, 7번 주사 맞을 때, 많게는 14번째나 26번째까지 MRI를 굉장히 자주 찍습니다. 그래서 막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MRI로 확인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하면 바로 주사를 중단한다든지 쉬었다가 다시 치료를 재개한다든지 이런 안정장치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가 그 복부의 인슐린처럼 자가주사 같은 것도 개발이 되고 있고 미국에선 벌써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널리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많은 부분에서 또 좀 더 편하게 여러 환자분들께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또 다른 큰 축이 약물이 아닌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운동하시라 공부하시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 연구들에서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주 5일씩 6일씩 이렇게 운동을 하면 실제로 뇌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렇게 머리에 좀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머리를 자꾸 쓰고 또 새로운 자극들을 접하고 꾸준히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단계별로 청소년기에, 중년기에, 노년기에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로는 이런 것들을 평생 꾸준히 잘 지켜오면 아주 크게 잡으면 40%까지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중년기에 이제 뇌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고혈압을 40대부터 잘 관리해 오고 폭음을 피하고 비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노년기 때 주의할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한 개 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의욕이 없고 정말 우울하고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전문 진료를 받으셔서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을 잘 치료받으시면 또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세간에 또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을 많이 먹으면 치매가 생긴다라고 잘못된 내용들이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우울증을 잘 치료하셔야 치매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회적 고립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울리는 게 너무 싫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MBT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격 유형별로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차는 분이 있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에너지가 차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타고난 성격을 거슬러서 행동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향적인 분, 내성적인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 맞는 분, 한두 분, 친구분들하고 속 시원하게 속 터놓고 얘기를 하고 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분이시더라도
막 사람들 많은 곳에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막 그렇게 억지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마음 맞는 친구분들 한두 분하고 잘 어울리셔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속에 있는 뭐 말 못할 고민도 좀 털어놓고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정말 한 달 내내, 1년 내내 혼자 TV, 유튜브 이렇게 안고 지내시는 것들은 치매에 굉장히 위험한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친구 한두 분한테 연락을 취하셔서 그냥 한번 만나서 같이나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뭐 여러 번 얘기해서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두꺼워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어디 헬스장에 나가서 뭐 회원권을 끊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루에 30분씩 또는 뭐 최소 15분씩이라도 요새 추우니까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고 밖에 나가서 한 15분씩 이렇게 살살 집 주변을 걸어 다니시다가 뭐 앉을 때 있으면 놀이터에 앉아서 아이들 뛰어노는 것도 좀 보고 들어오시고 이러시면 몸도 움직이고 기분도 좀 전환되고 햇빛도 쐬면서 훨씬 감정적으로도 안정화 되실 수 있고요. 또 그런 움직임, 그런 활동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두꺼워지게 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이한 게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여러 연구들에서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되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비단 치매뿐만이 아니라 뇌졸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날씨 안 좋을 때 막 뿌옇고 미세먼지 예보가 안 좋을 때는 꼭 마스크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는 게 또 치매 예방에 중요한 부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중년기 때 고혈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노년기 때는 물론 노년기 때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노년기 때는 당뇨 조절을 잘하는 게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 그래서 고혈당도 위험하고 저혈당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고혈당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혈당도 못지않게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끼니를 걸었는데 밥맛이 없어서 밥을 잘 안 먹고 싶다 하셔도 꼭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특정 적절한 정도의 음식 섭취를 하시고 당뇨약을 드셔야지 식사는 안 하시면서 약만 꼬박꼬박 드시면 또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식사를 챙겨 드시고 꾸준히 약을 챙겨 드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우기 쉬우시도록 이렇게 뭐 복잡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333이라고 저희가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개를 권유드리는데 즐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권해드리고 적절한 식사를 권해드리고 또 머리 쓰는 활동들을 권해드린 거고요. 금할 것도 있습니다. 세 개의 금할 것이 너무 포금하시지 말고 절주하시고 금연하시고 그다음에 머리 다치지 않게 뭐 넘어지고 머리 부딪히고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챙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같은 거 챙기셔야 되고 사람 만나고 뭐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챙겨야 되고 또 자주 검사를 받아보고 괜찮겠지 하고 뒤로 미루시지 말고 조기 검진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권하고 세 개를 금하고 세 개를 챙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할까? 뭐 이 작은 거라서 이 시간에 운동을 다 가르쳐 드리기는 어렵고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근육도 좀 있고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뭐 요새 유행하는 뭐 파크 골프 같은 것도 괜찮고 아쿠아로빅 같은 것도 괜찮고요. 네, 그런 건 나 관절 아프고 허리 아파서 못 하겠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 선생님들도 굉장히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께 나 좀 운동 알려달라 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내 몸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일주일에 5일씩 30분씩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뭘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려서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체중 안 빠지고 꼭 그 적절한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렇게 챙겨 드시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이제 좋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권장되는 음식이 뭐 통곡물이라든지 녹황색 야채, 견과류, 그리고 콩하고 가금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고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시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제한돼서 적절하게 좀 양을 좀 제한해서 조금씩 드시라 하는 것들이, 붉은 고기라든지 고지방 치즈, 빵이나 설탕, 과자,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는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시면 좋고요. 아, 근데 이런 거 안 먹으면 낙이 없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입에도 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양을 많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시면 좋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루 3끼 꾸준히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학술 연구들을 보면 음식도 챙기고 운동도 하시고 인지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우리가 원하는 예방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 숙제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씩 해보다 보면 내 몸에 붙게 되고 내 마음에 붙게 돼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오늘은 내가 먹는 것 좀 챙겨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머리 좀 써봐야지. 오늘은 내가 우리 복지관 선생님 통해서 운동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꼭꼭 챙기셔도 이게 한 달이면 벌써 내 몸에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하나씩 다양하게 다 같이 챙겨야 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잘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바쁘게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 이게 치매가 어떤 증상이고 어떤 병으로 인해서 생기고 알츠하이머 병을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고 왜 인지검사가 중요한지, MRI로 왜 그 치매를 다 알 수 없는지, 패트는 어떤 검사인지, 요새 나오는 신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챙기셔야 되는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치매라는 병, 특히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변에 있는 우리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주治선생님을 통해서 자세히 또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